네, 2026년 피파 월드컵 조추첨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A조에 소속이 됐고요. 개최국 멕시코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 아직 결정이 안 된 유럽 플레이오프 D패스를 통해서 올라올 한 팀 이렇게 세 팀과 함께 멕시코에서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멕시코 하면 아무래도 고지대에 네.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모든 도시가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해안 도시도 있기 마련이고 도시마다 해발 고도가 다 다르거든요. 네. 한국에 속한 조가 경기하는 경기장이 주로 이제 3개 도시에 있는데 네. 그중에 멕시코 시티가 제일 높은데 우린 거기서는 안 합니다. 멕시코 시티는 뭐 엄청 높은데 인구도 많고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한 멕시코의 수도고 인구 밀도 높은 걸로 유명한. 네. 그 다음이 이제 사포판, 과달라하라 같은 데입니다. 네네. 네, 과달라하라 사포판 같은 권역에 있는 데고요. 그 다음에 과달루페가 있는데 사포판이 고지대 해발 1571m, 그리고 과달루페는 해발 500m. 그래서 사포판에서 두 경기를 하는데 여기가 높고 과달루페는 높지 않습니다. 과달루페 정도면 그렇게 부담되는 곳은 아니네요. 보통이죠, 보통. 네. 생각보다 또 알아보니까 걱정이 약간 덜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해발 1571m인 이 과달라하라에서 우리가 이제 개최국인 멕시코하고도 하고 또 유럽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된 팀하고도 하니까 분명 적응이 이슈가 되겠네요. 월드컵 기준으로 고지대 적응 얘기를 했던 적이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 한국이 실패했어요. 고지대 적응에. 왜냐면 2차전이 아르헨티나전이었는데 우리가 아르헨티나랑 고지대 이슈 없이 붙어도 무조건 지는 그런 전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크게 이슈가 안 됐지만 사실은 고지대 적응에 한국이 실패해서 더 크게 졌거든요. 아르헨티나 1대4로 졌는데 이 박지성 선수가 월드컵에서 3경기를 하든 4경기를 하든 지친 적이 거의 없는데 이 경기는 눈에 띄게 지쳤을 정도로 한국의 체력이 아르헨티나보다 빨리 빠지는 게 진짜 눈에 딱 보였어요. 경기 중반까지는 1대2로 선전하고 있었는데 70분 이후에 확 무너지면서 2골 더 내주고 대패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기억을 우리가 재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지대가 어렵다고 하는 거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고지대라는 게 이제 이슈가 생기는 이유가 대기의 농도가 더 옅기 때문이죠. 대기 자체의 농도가 옅어지니까 당연히 산소의 양도 그만큼 옅어질 수밖에 없고 한 번 숨을 들이셨을 때 들이킬 수 있는 산소의 양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죠. 네. 이거에 대해 적응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고지대에 한동안 오래 있으면 우리 혈액에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혈액 중에 있는 이제 헤모글로빈이 늘어나면서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적응을 하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지대에 그냥 오랫동안 고지대에 쭉 있으면 알아서 몸이 적응을 하는 거예요. 고지대 지대에 충분히 기간을 들여서 훈련을 하고 머물러 있으면 그게 고지대 적응이고 거기에 다른 어떤 굉장한 솔루션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기간을 충분히 들여서 미리 올라가 있으면 된다. 고지대에 캠프를 차릴 필요성이 생겼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조편성 되고 나서 홍명보 표정이 상당히 좀 수심이 가득한 느낌이 있었는데 고민거리가 많다. 네, 거기까지 갔으니까 아마 그 베이스 캠프까지 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만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해 보이고 일정은 좀 우리가 보니까 1차전을 유럽 플레이오프 올라오는 팀이랑 과달라하라, 2차전 과달라하라, 3차전 이제 몬테레이, 과달루페 일정은 좀 좋은 편이라고요? 고지대 이슈만 보면 좋다. 왜냐하면 남아공 때 우리가 고지대에 적응이 실패했던 이유가 아르헨티나는 1, 2차전 다 고지대에서 했어요. 근데 한국은 1차전 저지대, 2차전 고지대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고지대 가서 적응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적응을 했나 싶었는데 1차전 저지대에서 하니까 원상복구가 된 거예요. 저지대형 몸으로. 그 다음에 2차전 올라갔을 때는 적응이 안 된 상태가 된 거죠. 롤백이 되니까. 근데 아르헨티나는 고지대에서 계속 하니까 훨씬 한국보다 헤모글로빈이 이제 충전된 상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체력이 떨어진 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 2차전을 다 고지대에서 한다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래서 본선 직전 캠프를 고지대에서 해놓으면 적응이 된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1, 2차전 쭉 치르면 되고 3차전만 저지대 내려가서 하면 되니까 고에서 저로 가는 거는 문제는 없습니다. 산소가 오히려 많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적응의 자체는 큰 애로사항이 있을 만한 그런 일정을 받지는 않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고 과달라하라가 이때 보니까 날씨가 한 17도, 30도 정도니까 날씨는 괜찮은데 한 달 절반이 비가 내리는 그런 우기라고 하더라고요. 수중전. 네, 이거 산소도 조금 적고 네. 이제 수중전이고 좀 힘들 수 있는 환경이 되겠네요. 네, 좀 대비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다 힘들면 괜찮은데 또 하필이면은 우리 상대팀 멕시코, 남아공 다 고지대에서 그래도 경험이 좀 많은 선수들이 다수 있는 그렇죠. 그런 나라들이니까. 네, 멕시코랑 남아공은 고지대 도시가 많기 때문에 네. 산악이 많은 나라들이라서 애초에 적응이 이제 평생 돼 있는 선수들은 잠깐 저지대 내려간다고 해서 막 확 줄어들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꽤 있단 말이죠. 한국과 이 유럽 플레이오프 참가팀 이 두 팀이 고지대 적응을 얼마나 하느냐 이게 이 조 전체의 판세를 상당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 팀들을 좀 보면 일단 1차전은 아직 상대가 결정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자세하게 아직 알아보긴 좀 이른데요. 일단 패스트 D를 통해서 올라오는 체코 아일랜드전 승자와 덴마크 북마케도니아전 승자가 만나서 이긴 팀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아직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체코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로아티아한테 밀려가지고 L조 2위로 플레이오프로 떨어진 팀이고 아일랜드는 원래 그 플레이오프 못 올 수 있었는데 마지막 경기 헝가리전에서 트로이 페럿 그 그렇죠. 손흥민 선수의 그 토트넘 후배격인 제이 해리케인이 될 뻔했던 그렇죠. 지금 네덜란드가 잘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선수가 헤드트릭을 하면서 멱살 잡고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끌고 온 그런 케이스고 덴마크가 스코틀랜드한테 막판에 좀 뜻밖의 패배를 하면서 맥토미니한테 당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온 팀이고 북마케도니아는 성적은 뭐 제이주 벨기에 웨일즈에 밀려가지고 제이주 3위였는데 네이션스리그 쿼터로 이렇게 좀 온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편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라왔을 때 우리가 쉽게 볼만하지는 않다. 다만 어쨌든 다 우리보다 피파 랭킹 낮은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패스 네. D에서 뭐 만약에 덴마크를 만난다. 이건 패스 D 중에서는 나빠요. 네. 근데 그걸 만난 대가로 위쪽의 포트에서 유럽 팀을 안 만났다는 점에서 그렇죠. 이게 좀 예. 괜찮은 편성이 되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역대급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자, 1차전은 그렇고 2차전이 이제 일주일 뒤에 간격이 꽤 깁니다. 거죠. 생각보다. 그러네요. 네, 과달라하라에서 이제 홈팀 멕시코를 상대합니다. 이 멕시코 상대 좀 뭐 강팀이고요. 개최국 3국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피했으면 하는 팀이었는데 네. 또 만나게 됐고 역대 본선 진출 18번째. 뭐 최고 성적은 이 자국에서 개최했을 때마다 이제 8강까지 갔던 게 가장 좋은 성적이고 그 외에는 뭐 16강 늘 16강을 간다. 강점으로 들리지만 매번 16강까지밖에 못 간다. 그렇죠. 이게 약점인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개최국 자격으로 자동 진출을 했고요. 2025년 들어서 A매치 성적이 이제 9승 5무 4패입니다. 우리하고도 뭐 했었고요. 네. 골드컵 우승 기록이 좀 있고 라울 히메네스 선수가 최근에 다시 A매치에서 골을 아주 몰아넣고 있는 그런 팀이고요. 하비르 아기레 감독, 이강인 선수의 이제 그 은사이기도 한 네. 아기레 감독이 팀을 이끌면서 4-3-3 포메이션으로 팀을 좀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 뭐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십니다만 우리가 좀 약해요. 일단 역대 첫 만남은 우리가 광복 직후에 48년. 네, 런던 와. 올림픽에서 네. 이때 우리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5대3으로 이겼더라고요. 네, 그런 기록이 있는데 월드컵에서는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네, 뭐 두 번 졌는데 둘 다 생생하게 기억할 만한 네. 그런 인상적인 패배예요. 일단 98년도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 선제골 넣고 와 이기나 싶었는데 네. 하석주 선수 퇴장을 비롯해서 이제 좀 말리면서 1대3으로 졌던 게 굉장히 강렬한 기록으로 있고 좀 최근에 2018년에는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한 골을 넣었는데 1대2로 졌고요. 네. 뭐 이때 우리가 멕시코 좋은 일만 시켜줬죠. 그렇죠. 마지막 경기에서 독일 잡고 동반 탈락하면서 네. 이때 하여튼 이 경기를 잘했다면 우리가 좀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리고 최근 평가전에서는 손흥민 오영규 선수의 연속골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우리가 도쿄올림픽 때였죠. 네. 정말 참패를 하면서 네. 멕시코는 역시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낀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멕시코가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남미에 들어가도 뒤지지 않을 만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니까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또 전성기라고 보면 볼 수 없는 네. 네. 사실은 아까 얘기하신 연속 16강 진출이 네. 전 월드컵에서 끊겼어요. 그렇죠. 네. 이게 단적인 멕시코 망하나? 라는 좀 우려가 들었던 네. 그런 신호였는데 그 즈음에 북중미 골드컵에서도 우승을 놓치고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반등을 시작했는데요. 2021년도 골드컵 우승 놓친 뒤에 23, 25 연속으로 우승을 했고요. 네. 북중미 네이션스 리그도 이 출범한 뒤로 계속 우승을 못하다가 올해 처음 우승했어요. 그래서 올해만 북중미에서 열리는 자기들 지역 대회 2개를 다 우승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개최국 3인방 중에서는 가장 껄끄러운 팀이 맞다는 걸 요즘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륙을 벗어나면 좀 최근에 성적이 안 좋다고요? 네, 이제 예선은 원래 안 했지만 뭐 네. 네이션스리그 골드컵 했으니까 타대륙이랑 친선 경기를 해야 되는데 올해 1승 3무 3패. 되게 안 좋네요. 상당히 안 좋죠. 네. 특히 한국, 일본과 거둔 싸운 두 경기 모두 무승부였고 이 1승 3무 3패가 더 안 좋은 이유는 다른 팀들이 홈으로 부르고 싶지 않죠. 멕시코 가서 그렇죠. 미국 가서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적응 겸해서. 예. 그래서 멕시코가 진짜 자기 홈
아니면 사실상 홈인 미국. 네. 여기서 8경기를 다 했는데 1승 3무 3패라는 거. 그 점은 좀 더 안 좋은 거죠. 그래도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앞서도 말씀드렸던 라울 히메네스 선수가 뭐 소속팀에서도 그렇고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즌 풀럼에서 리그 전 경기 출전 12골, 프리미어리그 10골 이상 넣는 공격수가 여전히 있다. 네. 이 점에서는 상당히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겠고, 히메네스와 더불어서 산티아고 히메네스, 라울 히메네스, 산티아고 히메네스 둘 다 있으면 더 무서워요. 근데 산히는 페에노르트에서 황인범 동료였다가 지난 시즌 도중, 그러니까 올해 1월이죠. AC 밀란으로 갔거든요. 네. 명문 AC 밀란 선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밀란 가서 이번 시즌은 현재 무득점입니다. 한 골 보냈어요? 네, 리그 완전 무득점. 지금 득점하는 법을 진짜 잊어버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침체가 이 선수가 길어지면 월드컵 때서도 우려가 클 것이고 멕시코는 원투펀치 중에 하나를 잃는 게 됩니다. 근데 시즌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네. 산히가 부활해서 라히랑 원투펀치로 돌아오면 상당히 무서운 최전방을 가진 나라로 돌아옵니다. 네. 썬덜랜드 이적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반등을 해야 되니까. 네. 프리미어리그 오면 또 어떤 모습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원에서는 에드슨 알바레스 선수 또 있고 이르빙 로사노 선수가 아무래도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나폴리에서 상당히 활약을 했던 별명이 이제 추키 로사노. 네. 이제 그 악마 인형 척키를 연상시키는 그 추키 로사노 별명이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유럽에서 막 잘 풀리진 않았다가 네. MLS 가가지고 엄청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손흥민 선수 이전에 네. 요즘 누가 유럽에서 건너와서 잘하냐 하면은 로사노 딱 나올 정도로 상당히 잘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미국, 멕시코 이쪽에서 오래 뛰어왔으니까 좀 적응도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월드컵 멕시코 하면 이제 오초아 골키퍼 생각이 나는데 전성기가 많이 지났지만 이번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본인이 나오기 위해서 네. 노력을 엄청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유럽에서 뛰는 레벨이 자꾸 이탈리아, 포르투갈, 현재 키프로스 키프로스까지 갔구나. 계속 낮아지고 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표팀에 뽑히곤 있지만 네. 올해 골드컵도 뽑혔거든요. 네. 올해 A 매치가 한 경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예상은 이미 주전 자리는 후배에게 물려줬다. 그리고 플레잉 코치나 주장단 이런 느낌으로 요즘에 안 뛸 선수 노장 데려가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네. 그렇게라도 가지 않을까. 기록을 위해서라도 나가고 싶겠네요. 6번째 월드컵 본선이라는 거는 진짜 엄청난 거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3차전 마지막으로 만날 상대입니다. 24일에 몬테레이로 가서 이제 남아공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월드컵 때 2차전이 맨날 부진한데 성적이 안 좋은데 멕시코 2차전 만나는 건 부담이 확실히 되긴 하네요. 부담스러워요. 네. 자, 남아공과의 3차전입니다. 피파 랭킹 61위고요. 역대 본선 진출 4번째인데 자국 개최할 때도 16강을 못 갔을 정도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적이 한 번도 좀 없습니다. 최근 성적을 보면은 이제 그 브로스 감독 체제에서 A 매치 24경기 무패 행진입니다. 와우. 네, 12승 12무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난 3월 달에 그 레스토와의 지역 예선에서 2대0을 이겼는데 이게 기록상으로는 패배예요. 이거 유명하죠. 네, 이게 그 경고론적으로 못 나오는 선수를 뛰켜가지고 모코에나 선수가 뛴 것 때문에 영듯한 몰수패가 돼가지고 그게 패배로 기록이 되는데 그거 말고는 계속해서 지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는 거 폼이 좋다는 거죠. 같은 조에 속해 있는 강팀인 나이지리아 상대로 이제 두 번 다 비겼습니다. 선방을 하면서 저 몰수패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본선까지 좀 올라오게 됐는데요. 2023 네이션스컵에서도 이제 3위를 차지했었고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 자체는 좀 좋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를 꺾었던 게 현재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였고요. 나이지리아가 좀 부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자멸한 느낌인데 남아공이 몰수패까지 당하면서 승점 많이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따라잡았으니까요. 휴고 브루스 감독이 이제 2021년에 부임을 해서 이번 대회를 끝으로 아예 이제 은퇴를 할 예정입니다. 지도자 은퇴. 네, 연세가 상당히 많아요. 73살. 아드보카트 감독이 있어가지고 최고령은 아니지만 경험이 많은 그런 분이고요. 선수 때부터 월드컵을 경험을 했던 분입니다. 86년도에 또 이제 멕시코 월드컵에서 벨기에가 그때 붉은 악마 열풍이 일으키면서 4강 했는데 그때 멤버였고요. 그때 수비수로 이제 뛰었던 분이고 그 뒤로 이제 안덜레우트에서도 선수로서 안덜레우트가 그때 유럽을 평정할 때 유에파컵, 커비너스컵, 리그 다 제패할 때 그때 멤버이기도 했었고요. 설기현 선수가 안덜레우트 뛸 때 감독이었습니다. 네, 우리하고는 그런 인연이 좀 있고 그때 트라부존스포르 또 카메룬 국대 감독할 때 네이션스컵 우승을 하기도 했었고 상당히 네. 화려하네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경험이 좀 있고 해서 또 본인의 마지막 커리어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이 감독의 역량을 우리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표팀은 해외파가 많지는 않습니다. 명문팀인 그 선다운즈, 마멜로디 선다운즈 팀 선수들이 많이 소속이 좀 돼 있고요. 그 대표팀의 주장이
그 울산하고 클럽 월드컵 할 때 나왔었던 그 마멜로디 골키퍼를 맡았던 윌리엄스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때 결승골을 넣었었던 이크람 레이너스 선수도 대표팀에서 역시 좀 활약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해파가 적긴 하지만 자국 선수들 위주로, 자국 명문팀 선수들 위주로 이제 발탁이 되면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는 상대는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뭐 해외에 뛰는 선수들 루마니아, 뭐 노르웨이, 또 잉글랜드 QPR이나 또 번니에서 뛰는 선수도 있고, 사우디에서 또 활약 중인 공격수들도 많이 있고요. 또 최근에 벨기에 명문인 브리에에서 1군에서 자리 잡고 있는 좀 어린 윙어 선수도 있고요. 상당히 다채로운 선수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번니에서 뛰는 라일 포스터가 국내에서는 가장 좀 유명하지 않을까. 네, 네. 대부분 이제 국내파고 남아공이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국내 리그가 되게 잘 돼 있는 편이라서 네. 강한 편이라서 국내파라고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럽파가 이제 핵심은 있어야 될 텐데 네. 우리가 이제 제일 익숙하게 보는 선수가 벌리의 라일 포스터고 유일한 프리미어 리그고요. 남아공의 또 다른 명문팀이 이제 올란도 파이어리츠에서 뛰고 있는 오스인 아폴리스 선수가 공격 포인트 이번에 예선에서 6개 기록을 하면서 또 활약이 좋았기 때문에 경기를 좀 해야 되고요. 1포트, 3포트 통틀어 가지고 우리하고 A 매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유일한 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낯선, 서로에게는 좀 새로운 맞대결이 될 텐데 네. 어쨌든 뭐 우리한테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팀이고요. 유럽에서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남아공보다 약한 팀이 올 거라는 생각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또 멕시코도 우리가 사실 잡기가 쉬운 상대는 아니고요. 남아공전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흔히 표현하는 뭐 1승 재물,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남아공이 그런 상대여야만 하기 때문에 3포트 최하위예요. 네. 그 이상의 그쵸. 이유가 예. 없습니다. 3포트 모든 12개 팀 가운데서 가장 피파 랭킹이 낮은 팀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가 무조건 잡아야 되는 상대다. 그래서 3차전 때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요전까지 승점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놓고 네. 이 팀 만나서 확정을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 2위를 하게 되면 이제 B조 2위를 만나게 된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는데, B조 2위가 지금 뭐 캐나다 아니면은 뭐 이탈리아 패스에 속한 나라 또는 스위스, 뭐 카타르도 있지만 그런 팀들이 될 것 같은데 대신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뭐 1위, 3위를 해도 뭐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성과를 내서 대진도 잘 받은 만큼 이번 월드컵에서는 좀 그간의 대표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나 껄쩍지근한 것들을 잘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오면 너를 더 알고 싶어. 오늘보다 더 가까이 이 맘이 내게 닿을 수 있을까. 혼자서 속삭여봐. 너와 마주친 순간부터